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8세가 된 정수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이곳은 그린박스 코리아라는 회사의 사장실입니다. 연매출 100억 원대 규모의 회사죠. 전국 택배박스 재활용 분야에서는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27년 전 제가 51세였을 때는 매일 새벽마다 리어카를 끌고 나가서 폐지를 주어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고작 5,000원 정도의 수입밖에 올리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폐지를 줍던 사람이 100억 원대 회사의 사장이 될 수 있었는지 그 긴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제가 51세였을 때까지는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정확히는 1977년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플라스틱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경영했었어요. 직원이 3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고 있었죠. 회사를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모든 것이 어려웠어요. 1977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50년 전이죠. 그때는 기술도 부족하고 자금도 부족했어요. 하지만 젊은 패기로 무작정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이 저 혼자였어요. 주문을 받으면 밤새 작업을 하고 아침에 직접 배달을 다녔죠. 아내도 많이 도와줬어요. 집에서 간단한 조립 작업을 하거나 전화 받는 일을 했거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가 회사 일을 도우면서 동시에 육아도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조금씩이지만 사업이 늘어가고 있었거든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회사가 조금씩 안정화됐어요. 직원도 5명, 10명으로 늘어나고 거래처도 생겼습니다. 품질에 대한 평판이 좋아지면서 재주문도 늘어났어요. 무엇보다 저희가 만드는 제품이 다른 회사들보다 정밀하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1990년대 초반에는 직원이 30명까지 늘어났어요. 사무실도 더 큰 곳으로 이전하고 생산 장비도 최신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해외 수출도 검토해보고 있었고 새로운 제품 개발에도 투자하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내와 저 그리고 아들과 딸 이렇게 4식구였는데요. 아들은 23세, 딸은 21세였습니다. 둘 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만 해도 미국 유학이라는 게 정말 부유한 집안만 보낼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저희도 그 정도로는 넉넉하게 살고 있었다는 뜻이죠. 아들은 미국 동부의 한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성격이 활발하고 리더십도 있어서 장래가 기대되는 아이였죠. 학교 성적도 우수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졸업하면 한국에 돌아와서 제 회사를 더 크게 키워나갔으면 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딸은 서부의 한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났어요. 미국에서도 교수님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졸업 후에는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저희 회사의 제품 디자인을 담당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두 아이 모두 1년에 한 번씩 방학 때 한국에 왔는데 그때마다 성장한 모습을 보는 게 정말 기뻤어요. 미국에서의 경험을 들려주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자랑스러웠죠. 세계적인 안목을 갖춘 인재로 키우고 있다는 뿌듯함이 있었어요. 그런 꿈을 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도 점점 커져가고 있었고 새로운 거래처들도 늘어나고 있었죠. 1997년 초만 해도 그 해가 더 좋은 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장비 도입도 계획하고 있었고 직원들 급여도 인상해 줄 계획이었거든요. 하지만 1997년 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터진 거죠. 지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당시 우리나라는 정말 큰 경제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났어요. 대기업도 망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었죠. 처음 IMF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잘 나가던 우리나라 경제가 갑자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어려워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에게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우리는 다른 회사들과 달리 탄탄한 기반이 있으니까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부도가 나기 시작했어요. 저희에게 돈을 지불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늘어났죠. 그동안 외상으로 납품했던 물건들의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거예요. 반대로 저희가 원자재를 사오는 업체들은 현금 결제를 요구했습니다. 들어올 돈은 없는데 나갈 돈은 계속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1998년 초가 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은행에서도 대출 연장을 거부하기 시작했거든요. 새로운 대출은 꿈도 꿀 수 없었고 기존 대출도 빨리 갚으라고 재촉했어요. 하지만 저희한테는 그럴 여력이 없었죠. 몇 달을 버텨봤지만 결국 한계가 왔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하게 됐고 은행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하게 됐죠.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게 고역이었어요. 직원들 얼굴을 보기가 미안했거든요. 그때 직원들과 가진 마지막 회의가 지금도 생생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했어요. 20년 동안 함께 해온 직원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가족이 있고 생계가 있는데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회사를 유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어떤 직원은 눈물을 흘리셨고 어떤 직원은 멍하니 있기만 하셨어요. 모두들 갑작스러운 일이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죠. 결국 1998년 3월 회사는 공식적으로 부도를 맞게 됐습니다. 20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워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그때의 심정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제 몸의 일부가 잘려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집과 모든 재산이 회사 대출의 담보로 잡혀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회사가 망하면서 집도 잃게 됐어요. 평생 모아온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거죠. 51세의 나이에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급히 미국에 있던 아이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학비를 댈 수 없으니 귀국하라고 했어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왜 학교를 그만두고 한국에 와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였죠. 아들에게 전화했을 때의 일이 생각나요.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저 이번 학기 성적도 좋게 나올 것 같은데 하면서 믿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쌌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졸업을 몇 개월 앞두고 있었는데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아이들이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저희는 임시로 머물 곳을 찾아야 했어요. 친척 집에서 며칠 지내다가 결국 월세 20만원짜리 단칸방을 구했습니다. 그전까지 50평대 아파트에서 살던 저희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변화였어요. 아이들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희는 이미 그 단칸방으로 이사를 한 상태였습니다. 아이들은 그 좁은 방을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국에 있는 집은 넓고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온 가족이 겨우 몇 평 되지 않는 방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아들의 첫 반응이 아직도 기억나요. 아빠, 여기서 우리가 다 살아요? 하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딸은 아무 말 없이 방 한 구석에 앉아서 울기만 했어요. 21살 꽃다운 나이에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다 큰 아들, 딸과 함께 그 좁은 공간에서 지내야 하니까 서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프라이버시라는 건 아예 포기해야 했죠. 아들은 남자니까 그나마 낫다고 해도 딸은 21살인데 아버지, 어머니, 오빠와 한 방에서 자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옷을 갈아입을 때도 씻을 때도 서로 눈치를 봐야 했어요.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이었고 부엌도 다른 집과 함께 써야 했죠. 이전 생활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아이들은 적응하기가 정말 어려워했어요. 그때부터 정말 절망적인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51세에 취업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어요. 이력서를 써서 여기저기 넣어봤지만 나이 때문에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고령화 사회가 아니었거든요. 50세가 넘으면 정말 나이가 많다고 여겨지던 시절이었어요. 일용직이라도 구해보려고 새벽에 일용직 소개소에 가봤지만 거기서도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건설 현장 같은 곳에서는 체력이 중요한데 51세면 젊은 사람들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제가 20년 동안 사무실에서 일했던 사람이니까 육체 노동에 익숙하지도 않았고요. 아내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바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나이는 47세였는데 여성이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결국 24시간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밤에는 그냥 식당에서 자고 이런 생활을 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오는 게 전부였죠. 아내가 그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미안했어요. 결혼한 지 25년 동안 그런 고생을 시킨 적이 없었는데 제 잘못으로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아내는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아이들은 각자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생활비를 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고 딸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했어요. 가끔 과외도 했죠. 아들은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 과외를 했고 딸은 미술 과외를 했어요. 하지만 과외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 경제 상황이 워낙 어려우니까 과외비를 아끼는 집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어요. 아이들이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아이들이 갑자기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24살, 21살 꽃다운 나이에 말이지요. 특히 딸을 보면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국에서 디자인을 공부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에 와서 최저임금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년 동안 회사를 경영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도 아무 소용이 없어 보였습니다. 51세라는 나이 앞에서는 모든 게 무의미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시작한 게 폐지 줍기였습니다. 다른 수입원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리어카를 끌고 나갔습니다. 리어카도 중고로 산 거였는데 바퀴가 제대로 돌지 않아서 끌고 다니기가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창피했어요.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다녔죠. 예전에 거래했던 업체 사장들을 만날까봐 무서웠어요. 그분들과는 정장을 입고 사무실에서 만났었는데 이제는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폐지 줍는 일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폐지를 구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종류의 폐지가 돈이 되는지도 몰랐어요. 신문지, 잡지, 골판지, 종이박스 등등 종류가 다양한데 각각 값이 다르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몇천 원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폐지 줍는 다른 분들에게 노하우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어디 가면 폐지가 많이 나오는지, 몇 시에 가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배워야 했죠. 점점 익숙해지면서 하루에 1만 원, 1만 5천 원씩 벌 수 있게 됐어요.
그나마 익숙해진 후에도 하루에 2만 원 정도가 최대였어요. 날씨가 좋지 않거나 몸이 아플 때는 그것도 못 벌었죠.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일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습니다. 예전에는 3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회사를 경영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폐지를 주어서 하루 2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된 거죠. 자존심이라는 게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특히 겨울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4시에 나가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손이 얼어서 제대로 폐지를 집을 수도 없었고 리어카 손잡이가 너무 차가워서 맨손으로 잡기가 어려웠어요. 장갑을 끼면 또 세밀한 작업이 어렵고요. 여름에는 또 더위와 냄새 때문에 힘들었어요. 쓰레기 더미에서 폐지를 찾다 보면 온갖 냄새가 났거든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 냄새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몇 번은 구역질이 나서 작업을 중단한 적도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아르바이트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들은 편의점에서 밤새 일하고 집에 와서 자고, 딸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와서 과외 준비를 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미안하고 죄스러웠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 애들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와도 제대로 대화할 기회가 없었어요. 아내는 식당에서 먹고 자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오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마저도 피곤해서 잠만 자고 가곤 했죠. 가족이라는 게 사실상 해체된 상황이었어요. 각자 생존을 위해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생활이 1년, 2년, 3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2000년이 되도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절망적이 됐죠. 처음에는 언젠가는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희망마저 사라져갔어요. 특히 아이들을 볼 때마다 자책감이 켰습니다. 아들은 26살, 딸은 23살이 됐는데 아직도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었거든요. 원래라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할 나이인데 생계를 위해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잘못 때문에 이 애들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은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제가 없어지면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죠. 보험금이라도 받으면 아이들이 다시 공부할 수 있을 거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힘들어도 열심히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라도 포기하면 이 가족은 정말 끝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2000년 어느 새벽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상시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우러 나갔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더 먼 곳까지 가게 됐습니다. 당시에 인터넷 쇼핑몰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하던 때였는데 그런 업체들의 물류창고가 있는 지역까지 가게 된 거죠. 물류창고 근처에 도착해서 평소처럼 폐지를 찾아보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택배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스들을 자세히 보니까 멀쩡해 보이는 거였어요. 왜 이렇게 좋은 박스들을 버릴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왠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어요. 박스들을 하나하나 들춰보니까 정말 멀쩡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약간의 인쇄 오류가 있거나 모서리가 살짝 찌그러진 정도였어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호기심이 생겨서 창고 관리하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런 멀쩡한 박스들을 버리는지 말이죠. 그분이 설명해 주기를 인쇄가 잘못됐거나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포장 실수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된 박스들이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손을 보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 박스들이었습니다. 그분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요즘 인터넷 쇼핑몰들이 늘어나면서 포장에 대한 요구사항이 까다로워졌어요. 조금만 흠이 있어도 못 쓴다고 하거든요. 특히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완벽한 포장재만 사용하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욱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번뜩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이런 박스들을 다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마침 그 무렵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온라인 쇼핑몰들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택배 시장도 커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동시에 작은 온라인 쇼핑몰들의 고민도 들었던 적이 있어요. 폐지를 주우러 다니다 보면 자영업자분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포장 박스 값이 너무 비싸서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하신 걸 기억했어요. 새로운 박스는 개당 300원에서 500원씩 했는데 작은 쇼핑몰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었죠. 하루에 100개, 200개씩 팔면 포장비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버려지는 박스들을 절반 가격에라도 공급할 수 있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려지는 박스들을 수거해서 다시 팔 수 있을 것 같다고, 이걸로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반응했어요. 아빠, 폐지로 무슨 사업이 되겠어요? 하면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3년 동안 폐지만 줍던 아버지가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내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그러게요, 너무 무리한 생각 아니에요? 하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우리가 한번 크게 망했잖아요.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하는 우려도 있었고요. 딸도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아빠가 요즘 너무 힘드셔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면서 오히려 제 정신 상태를 걱정하더라고요. 그럴 만도 했어요. 3년 동안 절망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보기에는 제가 현실 감각을 잃은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사실 가족들의 반응이 이해가 됐어요. 한번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까 또 다른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폐지를 주우면서 발견한 아이디어라고 하니까 현실성이 없어 보였을 거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절망 속에서 살아오면서 마침내 찾은 한 줄기 희망 같은 거였거든요. 이대로 계속 폐지만 주어서는 절대 현재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뭔가 다른 시도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작해 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게 시작했습니다. 물류창고에서 버려지는 박스들을 수거해서 단칸방 한쪽 구석에 쌓아 두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검수를 했죠. 검수 작업이 생각보다 중요했어요. 어떤 박스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박스는 조금 손을 봐야 하고, 어떤 박스는 아예 사용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분류해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기준이 없어서 어려웠는데 며칠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겼어요. 사용할 수 있는 박스들은 크기별로, 종류별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인근 지역의 작은 온라인 쇼핑몰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에 박스들을 싣고 직접 찾아가서 판매했어요. 새 박스보다 30-40% 저렴한 가격에 말이죠.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의심스러워 했거든요. 이런 중고 박스들이 정말 안전한가요? 품질에 문제가 없나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직접 박스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했어요. 이 박스들은 단순히 인쇄 오류나 미세한 손상 때문에 버려진 거예요. 포장재로서의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면서 샘플도 가져다 드렸죠. 또 하나 강조한 것은 환경적인 의미였어요. 이런 박스들을 재활용하는 것은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돼요.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기존 것을 활용하는 거니까 자원 전략에도 좋고요. 당시만 해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금만큼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고객을 구하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 업체를 찾아다녔는데 모두 거절당했거든요. 그러다가 작은 아동복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이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한번 써볼게요. 대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하시면서 50개 정도 주문해 주셨어요. 그 첫 주문이 정말 소중했어요.
박스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자전거로 배달해 드렸어요. 며칠 후에 연락이 왔는데 품질이 생각보다 좋네요. 100개 더 주문할게요.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기뻤어요. 첫 달에는 50만 원 정도 벌었나요? 폐지 줍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수입이었지만 여전히 가족 생활비로는 부족했어요. 하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뭔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일단 고객이 생겼고 재주문도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달에는 80만 원, 세 번째 달에는 120만 원을 벌었어요. 조금씩이지만 매출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고객들이 제품 품질에 만족해하면서 재주문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입소문도 나기 시작했어요. 여기 박스 품질 좋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새로운 고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직접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고객들이 먼저 연락을 주기 시작한 거죠. 정말 신기하고 기뻤어요. 2001년이 되면서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이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온라인 쇼핑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거든요. 컴퓨터가 있는 집이 늘어나고 인터넷 속도도 빨라지면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급증했어요. 그에 따라 택배 박스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직접 사던 물건들을 이제는 온라인으로 주문하기 시작한 거죠. 책, 옷, 전자제품, 심지어 생필품까지 온라인으로 사는 시대가 온 거예요. 저희가 공급하는 재활용 박스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늘어났어요. 작은 쇼핑몰들이 늘어나면서 포장재 비용을 절약하려는 업체들이 많아진 거죠. 저희 사업에는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그때부터 아들과 딸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빠 말이 맞았네라고 하면서 도와주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실제로 매출이 늘어나는 걸 보니까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은 영어를 잘하니까 온라인 마케팅 쪽을 맡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인터넷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생소했는데 아들이 간단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도 주문을 받을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더 늘어났죠. 딸은 디자인 전공이었으니까 박스 분류와 고객 관리를 담당했어요. 어떤 박스가 어떤 용도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일이나 고객들의 요청사항을 정리하는 일을 했죠. 여성이니까 고객들과 상담할 때도 더 친근한 느낌을 줄 수 있었어요. 아내도 식당 일을 그만두고 합류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한 곳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거죠. 3년 만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그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사업이 커지면서 단순히 버려진 박스를 재판매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이 불안정했거든요. 물류창고에서 나오는 박스만으로는 모든 주문을 처리하기 어려웠어요. 그때 제가 예전에 제조업을 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됐어요.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노하우가 있었거든요. 아, 이걸 단순한 중고품 판매가 아니라 제조업으로 접근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발빠르게 재활용 박스 제작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버려진 박스를 수거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원료로 해서 새로운 박스를 만드는 거였어요. 재활용 소재를 이용해서 친환경 박스를 제조하는 사업으로 발전시킨 거죠. 이 과정에서 제조업 경험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어떻게 생산 라인을 구성해야 하는지,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원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만약 제조업 경험이 없었다면 훨씬 어려웠을 거예요. 2002년, 2003년을 거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월 매출이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씩 늘어갔습니다. 2005년경에는 월 매출이 1500만원을 넘어섰어요. 드디어 가족 모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무렵 단칸방에서 벗어나서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몇 명 뽑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3-4명으로 시작했지만 사업이 커지면서 점점 늘려갔죠. 아들과 딸도 정식으로 회사에 합류했습니다. 200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회사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그린박스 코리아라는 회사명도 그때 정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재활용 사업이라는 의미를 담은 거죠. 여러 물류센터들과 정식 계약도 맺고 더 많은 업체들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뽑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1998년 회사가 부도났을 때 어쩔 수 없이 내보냈던 옛 직원들에게 연락을 한 거였어요. 8년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그분들을 먼저 찾아서 다시 함께 일하자고 했습니다. 연락을 돌려보니까 상황이 다양했어요. 어떤 분들은 다른 곳에서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지내고 계셨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일용직을 전전하며 어렵게 살고 계셨어요. 나이가 더 들면서 취업이 더 어려워진 분들도 있었고요. 그분들께 전화 드릴 때 정말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저 정수영입니다. 혹시 저 기억하세요? 하고 시작했는데 대부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사장님? 정말 사장님이세요? 하면서 믿기 어려워 하셨어요. 상황을 설명드리고 다시 함께 일할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어떤 분은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했어요. 사장님, 저를 다시 불러주시다니 하면서 말이에요. 저도 그 목소리를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분들에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8년 전에 어쩔 수 없이 해고 통지를 했던 그 순간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분들도 가족이 있고 생계가 있는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 죄책감이 항상 있었어요. 특히 박기철 과장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제 회사에 15년 동안 계셨던 분이에요.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이셨는데 IMF 때 어쩔 수 없이 내보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분이 마지막에 사장님 괜찮습니다. 사장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하시던 모습이 계속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다행히 15명의 직원이 합류하게 되었어요. 그분들이 오시면서 회사 분위기도 정말 좋아졌어요.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일도 훨씬 수월해졌고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믿는 관계였기 때문에 팀워크가 정말 좋았어요. 그분들과 첫 회의를 했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8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될 줄 몰랐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면서 서로 안부를 묻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박기철 과장님은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60세가 넘어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니까 정말 미안했어요. 과장님, 이제 마음 편하게 일하세요. 저희가 다시 함께 좋은 회사 만들어봐요. 하고 말씀드렸어요.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던 시대적 흐름과 맞아떨어졌다는 점이에요. 재활용과 친환경이라는 가치가 단순한 비용 전략을 넘어서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됐거든요. 저희 사업도 그런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2008년에는 매년 2배씩 성장했어요. 직원도 20명, 30명으로 늘어났고 사무실도 더 큰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물류센터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사업 규모도 전국적으로 확대됐어요. 2008년에는 또 한 번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거죠. 처음에는 10년 전 IMF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또다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IMF 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어요. 무리한 확장보다는 안정적인 경영에 집중했고 기존 고객들과의 관계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갔습니다. 현금 관리도 철저히 했고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결과적으로 2008년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어요. 오히려 경쟁사들이 어려워하는 사이에 저희는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죠. 위기가 기회가 된 셈이었어요.
2010년경에는 이미 업계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회사가 됐습니다. 재활용 박스 분야에서는 선두 기업 중 하나가 된 거죠. 정부에서도 친환경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고 각종 환경 관련 상도 받게 됐어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온라인 쇼핑 시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모바일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택배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저희 사업에도 완전히 새로운 기회가 온 거죠. 이때부터는 단순한 박스 재활용을 넘어서 더 다양한 사업을 시작했어요. 포장재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IT 기술을 도입해서 주문 시스템도 체계화했습니다.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자동으로 배송되는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아들과 딸의 역할도 점점 커졌어요. 아들은 영업과 마케팅을 총괄하게 됐고 딸은 생산과 품질 관리를 맡게 됐습니다. 둘 다 정말 열심히 해줬어요. 특히 젊은 감각으로 온라인 마케팅이나 SNS 활용 같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갔죠. 2015년경에는 연매출이 50억 원을 넘어섰어요. 직원도 40명 정도로 늘어났고요. 이제 중견기업 수준에 도달한 거죠. 업계에서도 확실한 1위 기업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 무렵부터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됐어요. 저희처럼 어려운 시절을 보낸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취업이 어려운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58세의 김영수 씨라는 분인데 이분도 IMF 때 회사가 망해서 그 이후로 계속 일용직만 하고 계셨어요. 면접을 보러 오셨는데 정말 간절한 표정이시더라고요. 사장님, 저도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분을 채용했는데 정말 열심히 해주셨어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체력적으로는 젊은 사람들보다 떨어지지만 경험과 성실성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나셨거든요. 지금도 저희 회사의 핵심 인력 중 한 분이에요. 또한 환경교육에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찾아가서 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를 하기도 했어요. 제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아이들에게 환경보호의 의미를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강의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요즘 아이들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요. 할아버지, 그럼 우리가 택배 박스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재활용을 하면 지구를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기특해요. 그럴 때마다 제 이야기를 들려줘요.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그냥 폐지를 줍는 사람이었는데 버려지는 박스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재활용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환경도 보호하고 사업도 할 수 있게 됐죠. 하면서 말이에요. 2018년, 2019년에는 더욱 큰 성장을 이뤘어요.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도 맞아떨어지면서 사업이 더욱 확장됐거든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저희 같은 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거죠. 특히 대기업들도 친환경 포장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ESG 경영이라는 개념이 확산되면서 환경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감이 커진 거죠. 저희에게도 대기업들에서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기업과 거래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저희는 작은 쇼핑몰들을 상대로 하던 회사였는데 갑자기 대기업에서 연락이 오니까 과연 저희가 그 수준에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들과 딸이 용기를 줬어요. 아빠, 우리가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잖아요. 기술력이나 품질 면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아요.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기업 시장에 도전해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대기업 입찰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인정받아서 몇 개 대기업과 정식 계약을 맺게 됐죠. 그러면서 회사 규모도 더욱 커지게 됐어요. 그 무렵 해외 진출도 검토해 봤어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고 있었거든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에서 저희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업체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무리한 해외 확장보다는 국내 시장에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IMF 때의 교훈이 있었거든요.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확실한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자. 국내에서 확고한 1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가족들도 모두 동의했고요. 2020년에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경제 전반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걱정했어요. 혹시 또다시 어려운 시기가 오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있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 사업에 오히려 호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온라인 쇼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급증했죠. 마트에 가기도 무서운 상황이니까 생필품까지도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식료품, 생활용품, 의류, 전자제품 등 모든 분야에서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했거든요. 택배 물량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고 따라서 포장재 수요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저희 회사도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직원도 늘렸어요. 2020년 한 해 동안만 30% 이상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직원들 중에 코로나에 감염되는 분들도 있었고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서로 도우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죠. 특히 기존 직원들, 그러니까 예전에 함께 일했던 분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사장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죠. 하면서 자발적으로 야근도 하고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이 있어요. 세상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를 해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적으로도 위기 대응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했어요. 비상계획도 세우고 재택근무 시스템도 구축했죠. 만약 또 다른 위기가 와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단단히 해뒀어요. 2021년, 2022년을 거치면서 회사는 더욱 안정화됐습니다. 이제는 연매출 100억 원대 규모의 회사로 성장했어요. 직원도 10명 정도 되고 전국의 지점도 여러 개 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에요. 요즘 저는 사장으로서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실무는 아들과 딸에게 맡기고 있어요. 아들은 현재 이사로 영업과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고 딸은 상무로 생산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둘 다 정말 훌륭하게 해주고 있어요. 가끔 아들, 딸과 함께 앉아서 회사 얘기를 할 때면 감개무량합니다. 25년 전만 해도 단칸방에서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100억 원대 회사의 임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가족 모두가 함께 일하면서 이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아내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각자 생계를 위해 바빠서 대화할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는 여유를 갖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거든요. 가끔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함께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아내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결혼한 지 5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여행이었어요. 바다를 보면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손자, 손녀들도 생겼어요. 아들이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았고 딸도 결혼해서 아이 하나를 낳았습니다. 총 3명의 손자, 손녀가 있는데 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요즘 제일 큰 즐거움이에요. 손자, 손녀들에게는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전에 큰 실패를 했던 이야기, 폐지를 줍던 이야기까지 다 들려주거든요. 아이들이 자랄 때 인생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큰 손자가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하게 대답해 줬어요. 그랬단다. 할아버지도 그때는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어. 하고요. 그런데 그 손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아버지,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랬으면 우리도 못 만났을 텐데요. 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뭉클했어요. 요즘에는 후진 양성에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저처럼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들에게 창업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싶거든요. 가끔 강연을 나가기도 하고 멘토링도 해주고 있어요. 특히 50대 이후에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분들에게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라고요. 저도 51세에 완전히 바닥에서 시작해서 78세에 이런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얼마 전에는 60세에 치킨집을 차리려는 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자녀들이 모두 반대한다면서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분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본인이 확신이 있다면 해보세요. 실패해도 죽는 건 아니니까요. 하고 격려해 드렸어요. 몇 달 후에 그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치킨집이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말씀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하시면서 고마워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중장년층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절실함이었어요.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강했거든요. 두 번째는 기존 경험을 활용한 것이에요. 제조업을 했던 경험이 나중에 사업을 체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세 번째는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한 것 같아요. 인터넷 쇼핑이 성장하는 시기에 택배박스 재활용 사업을 시작한 것이 정말 좋은 타이밍이었거든요. 네 번째는 가족의 도움이었어요. 아들, 딸, 아내가 함께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는 운이 따라줬다고 봐요. 사실 제 노력보다는 운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버려지는 박스를 발견한 것도 우연이었고, 그것이 큰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떨어진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환경 문제예요. 제가 하는 사업이 재활용 관련 사업이다 보니까 환경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단순한 박스 재활용을 넘어서 더 넓은 의미의 환경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 플라스틱 재활용이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같은 분야도 검토해 보고 있어요. 물론 무리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젊은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일도 하고 싶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에게도 베풀고 싶거든요. 특히 환경 관련 사업을 하려는 젊은 창업가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해요. 며칠 전에는 환경부에서 주최하는 친환경 기업 포럼에 참석했어요. 거기서 만난 다른 기업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직도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공부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손자, 손녀들이 자랄 미래 세상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요.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이었으면 좋겠거든요. 특히 환경 면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그런 미래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끔 예전 일을 생각해보면 정말 꿈만 같아요. 51세에 폐지를 줍던 제가 78세에 100억 원대 회사의 사장이 됐다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죽고 싶다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가족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예전에는 각자 생존을 위해 흩어져 살았는데 이제는 한 회사에서 함께 일하면서 매일 얼굴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이 진짜 성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젊은 분들을 보면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것 같거든요. 조금만 어려워도 금방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해요. 물론 빠른 판단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조금 더 참고 버텨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IMF 때 포기했다면 지금의 성공은 없었을 거예요. 3년 동안 폐지를 주우면서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잡을 수 있었거든요. 물론 모든 상황이 다르고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조금 더 버텨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51세에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패에서 배운 교훈들이 나중에 사업을 할 때 큰 도움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 무리한 확장을 하지 않는다든지, 현금 흐름을 항상 체크한다든지,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IMF 때의 실패에서 배운 것들이에요. 그런 교훈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사업에서는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의 소중함이에요. 저는 어려운 시절에 가족들과 많은 갈등도 있었고 서로 상처도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됐거든요. 지금도 가족들과 함께 일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가족만큼 믿을 수 있는 동료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가족과 일하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감정적으로 부딪힐 때도 있고 의견이 다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갈등들도 결국은 회사를 더 좋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아들과 딸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큰 기쁨이에요. 처음에는 경험도 없고 미숙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훌륭한 경영자로 성장해가고 있거든요. 특히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회사 운영에서 제 역할을 점점 줄여가고 있어요. 아들, 딸이 충분히 능력이 있으니까 더 많은 권한을 넘겨주려고 해요. 제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완전히 물려줘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아직은 현역으로 일하고 싶어요. 일하는 것이 즐겁거든요. 특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을 보는 것이 정말 재미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어요.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에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기술들을 저희 사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직접 개발할 수는 없지만 방향을 제시하고 젊은 직원들과 함께 추진해 보려고 해요. 78세라는 나이에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손자, 손녀들에게 할아버지도 이런 걸 안다고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현재 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키워나가는 것이에요. 100억 원대에서 200억 원대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예요. 물론 무리하지는 않을 거예요. 안정적인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환경 관련 사업을 더 확장해 나갈 계획이에요. 단순한 박스 재활용을 넘어서 전체적인 포장재 순환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것이 실현된다면 환경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일자리 창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싶어요. 저희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회사가 성장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려고 해요. 아직은 큰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나이인 만큼 건강을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칙적인 운동도 하고
정기 검진도 받고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려고 해요. 손자, 손녀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거든요. 할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젊은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인생은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려우시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51세에 완전히 바닥에서 시작해서 78세에 이런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사실 제 노력보다는 운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항상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새로운 기회는 어디에나 있어요. 제가 폐지를 주우면서 택배 박스를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큰 실패를 겪었지만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었어요. 실패에서 배우는 것들이 나중에 큰 자산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족을 소중히 여기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가족만큼 든든한 지원군은 없어요. 저도 가족들 덕분에 이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꿈을 이루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